다가오는 시대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들이 발하고 머리하고 시간이 다르게 이거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다 안 돌아가고 299 79 24 58이잖아요. 애구구 다 때려치고 이사갈 오빠.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죠. 시간 가는 분. 네, 시간 가는 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할아버니 시간!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살아보니 시간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하고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저희 이건우 선생님, 그다음에 이명현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정모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건우 박사님 같이 있었는데 네,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이렇게 북토크 진행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축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흥겹고 기쁜 순간에 그리고 아마 오늘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축구 늦게까지 보셨으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참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카페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러 오시고 카페에도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북토크에도 오시고 이 장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좋은 책 오늘 여기서 아주 속 깊은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살아보니 시리즈의 시간이라는 주제예요. 뭐 다른 것들도 아마 책에 있는 거 아시겠지만 시간이라는 주제는 여기 김상욱 교수님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게 좀 있으시고 물리학자이신 김상욱 교수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또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그런 책인데 다들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읽으셨더라도 일단 구매는 하는 것으로 네. 구매한 것들 중에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책은 먼저 구매하고 그 다음에 쌓아놓으면 지식이 언젠가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리맡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주제가 참 깊이 있게 다루려면 굉장히 깊이 있을 수 있는 주제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아마 공통적인 주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갑 작년에 환갑이셨죠? 그렇죠. 네네네. 환갑잔치를 1년 동안 내내 하신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 분 부럽고요. 그 생각하니까 저는 동갑이 누가 있는 생각에 강양구가 있네.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데 동갑이 또 누가 있나 좀 생각. 같이 늙어서 나중에 이런 책을 쓴다고 하면 누구랑 쓸 수 있을까 네, 고민이 되는 순간이고요. 저도 물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고 사실 현대물리학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는 큰 화두입니다. 지금 현재도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간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웜홀은 있을 것인가, 블랙홀이나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그리고 상대론까지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물리학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대화할 거리가 오늘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 경험들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청중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언제까지 가만히 있는다. 제가 봐서 다 저보러 오신 거잖아요. 펭귄 걱정과학관의 이정모라고 합니다. 갑자기 물리학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냥 최근의 시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거기 펭귄 각종과학관은 뭐 하는 것이냐. 심지어 어떤 기자께서는 자기 기사를 쓰면서
과천과학관을 퇴임한 이후에 펭귄 연구에 천착하고 계신 이정호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거 펭귄 없거든요. 사실 과학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세 개의 과학관에 5년, 4년, 3년, 12년 동안 관장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전 관장은 이상한 것 같고 관장할 수도 없고 막 고민하지 않게 제 사무실 이름을 펭귄 각종과학관이 했어요. 펭귄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었고 각종과학관이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에도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이 막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펭귄은 중학교를 가서 떠올리게 되고 각종과학관은 최근 12년, 재작년 빼면 13년에 내 인생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되게 이런 시간,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로빈슨 크루소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 가잖아요. 무인도에 가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선 한번 쫙 돌아봅니다. 돌아보고서 내가 영원히 이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 십자가 같은 걸 세우는데 십자가 모양을 그걸다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금을 하나 걸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조금 더 긴 길을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째 되는 날은 더 긴 금을 그린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랬냐면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무인도에 있지만. 무인도에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주일날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서도 자기는 영원히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공간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공간은 이런 눈에 보이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 자기 혼자 사는 곳에도 자기는 시간이라는 공간을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왠지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물리학자들이 좀 쉽게 설명해주면 좋은데 물리학자들이 쉽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뭐 이거보다 규모가 작나? 과학책방 갈자라는 곳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뭐 물리학은 이제 천문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물리학 부전공이 되어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 갔다가 강연하는 물리학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란한 질문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게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말이 횡설수록 길어져요. 그리고 뭐 한 400만, 500만 된 하우스 계단 인터뷰가 있는데 김상옥 교수님이 하신 건데 그 제목이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거예요. 앞부분 보면 뭐 그럴듯하게 아인슈타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가면 횡설수설 하시죠. 그분도. 그리고 뭐 나우 뭐 시간 뭐 이런 것이라든가 시간에 관련된 책들이 번역된 게 꽤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딱 반만 읽으시면 돼요. 앞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금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요약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다 공감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가서 좀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내 버전에, 내 스토리 버전에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명소가 다 무너집니다. 횡설수설. 이해 못하겠고 무리수를 던질 수가.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탐구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시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이야기했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했고 해왔고 지금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그나마 어느 한정적인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이 선생님 얘기 듣고 조금 저기에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리학자들 마음에 안 들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래도 또 뭐 대답을 하는 것 같으면 뭐 전자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말이 막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분입니다. 예,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과학 알못인데 친구들 잘 새겨서 이렇게 덩달아 함께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은 얘기해주고 천문학자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은 왜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점성술에 말해서요. 특히 점성술. 날씨 물어보시면 몰랍니다. 또 망원경 갖고 계세요 이런 거 몰랍니다. 전파 발언도 전폭이라 그리고 시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이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온몸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보시면 아십니다. 계속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 시간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느끼는 게 주기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눈에 이렇게 공간을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냥 공간 했을 때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흐른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 몸으로 막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내 몸이 녹아내리는 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뻐근하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하는 축적된 것의 경험을 인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하기 힘들고 그래서 과학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뉴턴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말씀을 드렸던 게 과학이 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어야 이제 과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과학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 되거든요. 측정을 가능하게 해야 되고 누구나 측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과학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재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기성으로 재고 이랬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간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지만 시간 간격이라는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것은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러니까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과학적 이야기하고 있다고 치는데 아인슈타인 자신도 시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거나 본질에 대한 정의를 탐구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그 개수로서 측정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좀 제껴놓고 시간 간격을 이야기하면 시간 간격은 이런 거잖아요. 똑딱 1초. 그 1초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전에 재기 시작했고 뭐 어떤 그 세슘 같은 걸 넣고 그것들의 주기를 갖고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상수들로 몇 년 전에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럼 똑딱이 1초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걸 엄밀하게 재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과학적인 탐구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첫 작업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1초라는 게 똑딱이라는 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1초를 이제 잴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재는 아주 정밀한 시계들을 만들고 그걸 더 정밀하게 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은 다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를 타도 뭐 초속 얼마다, 시속 얼마다, 야구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 가능하고 누가 측정하든지 똑같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 시간 간격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한정된 곳에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하는 의미는 이 시간 간격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더불어서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은 변하지 않는 거고 시간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주 저 끝에 가든 뭐 지구에 있던 달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1초라고 하는 것은 똑딱 온 우주에서 다 그런 거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은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암기식, 주입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포괄적인 이론일 것 같으세요? 들어보면. 일반상대성 이론.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런 말도 하세요.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거니까 크고 그중에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저한테 아니 특수한대성 이론이 더 포괄적이란 말은 모르지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인 건 늘상 있는 거고 특수한 거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아이의 느낌은 특수가 더 큰 것으로 보여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이 있잖아요. 원하고 타원이 있어요. 우리는 원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원이 완벽하고 그래서 사실은 타원이 일반적인 거고 타원에서 장반경과 단반경의 길이가 똑같은 걸 우리가 원이라고 하니까 타원의 아주 많은 형태 중에 하나가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특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원과 타원의 관계고요. 그러면 원이 남자라면 타원인 사람쯤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상대성 이론이 어쨌든 진짜 이론이고 전체를 포괄한다 하면 특수는 뭐가 특수한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하다는 것은 뛰어나다고 하는 말로도 쓰지만 굉장히 제한된다는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반상대성 이론과 비교했을 때 모든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해요.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정지해 있는 것도 시간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정지한 걸 포함해서 등속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 손이 막 이러는 것도 가속하다 감속하고 막 이러지 등속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가속과 감속이 막 이렇게 섞인 게 일반적인 세상이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가정하는 순간 굉장히 제한된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시간 간격이 1초가 똑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그 적용되는 것이 실제로 있긴 해요. 인공위성 같은 거 잘 아시지만 거의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고 우주 여행을 갈 때도 속도가 거의 등속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간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탐구를 했더니 속도가 등속이니까 속도 변화가 아니고요. 속도 자체가 크면 클수록 시간 간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뭐 80km/s로 가는 차가 있는데 저쪽에는 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로켓이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그 로켓에 있는 시계가 이쪽에 있는 그 자동차 정도 가는 시계에서는 1초가 똑딱 가면 저쪽의 시계에서는 똑딱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바라보고 이거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시간 간격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택시 타고 다니시고 비행기 많이 타시고 다니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죠. 장수하는 시절. 돈 많이 드네. 그러니까 평소에 걷지 말고 뛰시고요.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시고요. 더 돈이 많으면 비행기 막 타고 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거 우주 정거장도 하루에 16, 17바퀴 지고 도니까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겠죠.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건 시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의 분자 활동도 천천히 흘러간다는 얘기가 실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속도가 빠른 곳에 노출되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 사람의 것을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보다 5분의 1초 정도 미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특상대성 이론의 속도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속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시간 간격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다른 시공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대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전부 각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되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에 그래서 무조건 그래봤자 이 오브레이트죠. 빨리 가면 좋다. 인공위성을 타라. 그래가지고 우주선보다 타라 그런 거고요. 그럼 황 박사님이 장수하려고 인공위성 그러면 개발하고 있는데 직접 가시려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GPS 인공위성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나 시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인공위성의 시간하고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을 고정해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시간을 할 때 상대성 이론을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간격이 1초가 똑딱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까는 속도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력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럼 중력이 강한 곳, 뭐 블랙홀 주위에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력이 강한 곳에 가면 시간이 똑딱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아니면 똑딱 흐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층에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1층에 모여 있는데 이 위층에 4층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랑 어디가 천천히 흐르겠어요? 우리가 천천히 흐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근데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블랙홀 주위 정도 가야 그러니까 저쪽은 빛의 속도 정도 되어야 이 시간 간격의 차이를 느끼고 여기서 블랙홀 정도 되는 것 근처에 있어야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 어느 행성에 가는데 그게 블랙홀 주위에 있는 행성이라서 중력이 되게 강한 곳이라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보다 더 젊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인공위성 돈다 그랬잖아요. 인공위성이 빨리 돌아요. 그럼 특상대성 이론에서 얘가 시간이 천천히 가겠죠. 거기서. 그런데 인공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멀리 올라가 있죠. 어떻게 씁니까? 표면보다 중력이 작죠. 중력이 작잖아요. 일반 항력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우리가 더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을 따지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높이에서 따져보면 속도 텀이 더 커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려면 올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 정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거는 잘 따져보셔야 돼요. 1층에 살 건지 7층에 살 건지. 1층에 살면 중력의 이득으로 천천히 가지만 이거 그러니까 사는 거는 그렇겠네. 안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1층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얘기 요 정도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시간이 왜 어쨌든 잴 수 있고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다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시간 간격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거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발하고 머리하고 시간이 다르게 납니다. 발 중력이 강하잖아요. 발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머리보다. 이걸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보구나.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블랙홀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막 길쭉하게 늘어지고 우리가 찢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블랙홀 그거에 가까워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했잖아요. 발을 먼저 넣고 블랙홀에 빠지면 발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머리 시간이 늦게 가겠죠. 같은 몸인데 거꾸로 머리를 먼저 쳐박으면 머리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줄어들고 이러는데 시간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다른 시간대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들이고요. 어느 한 사람 동시라는 개념과 같이 시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 시간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똑딱이 시간 간격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 똑딱의 텀이 길어진다는 얘기,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빛의 속도를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멈춰. 또 하고 시작했는데 딱 하고 안 끝나겠죠. 시간 간격이 무한대가 됩니다. 시간 간격이 무한대라는 얘기, 시간이라는 개념이 소멸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중력이 블랙홀 퇴이점 같은 데 가서 밀도가 좀 무한대가 되면 시간 간격이 똑 하고 끊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에 있으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서 빛의 속도가 탈출 속도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보면 블랙홀을 누가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뛰어드는 사람은 블랙홀 통과하면서 나도 막 뛰어들고 있어를 느끼겠죠. 인터스텔라에서.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얘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딱 머물러 있는 걸 보이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보시고 뭐 상대성 이론 공부 조금 하시고 이런저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재밌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시간 말씀 이 정도로만 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지낸 지 한 20년 됐는데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저는 그래도 왜, 오히려 상대성 이런 하면 뭔가 이제 감이 오는데, 이 공간에서 시간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도는 시간 분지 거리라고 하면 돼요. 너무나 다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V는 뭐 T분의 S란 말이에요. 거꾸로 이제 분모하고 바꾸면, 그럼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라고 여기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 분지 거리에서 시간은 속도 분지 거리가 되는데, 그 도저히 머릿속에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라는 건 딱 정의가 되는데 속도라는 건 이걸 정의하려면 또 당연히 시간이 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순환 구조에 빠지면서 머릿속에서 그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간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공간은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공간 안에 있는데 시공간이란 막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시간이 아까 우리 각각 다 다른 시간이 다른다는데 더 어려웠어요. 내 시간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 사람 시간도 다르고 뭐가 다른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냥 물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가? 정말 자기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인공위성 매달 정말 다른 시간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무턱대고 하십니까? 시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인공위성을 만들 때는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엔지니어링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제 시간 많을 때 거기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시간 많은 이제 연필만 있으면 되는 연필과 컴퓨터만 있으면 되시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고 이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맨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뚫고 나가주시면 그 개념들을 정립하고 물론 당연히 정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는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분야에서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정립을 하는 거고 그럼 맨 처음에 내놓는 건 사실은 정립이라기보다는 가설이고 하나의 가설이 있으면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는 뒤에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잘 설계해서 관측을 해내고 그 실험을 또 나만 성공하면 안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이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의 정의로 그러니까 딱 개념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사실 정반 합의 과정이어서 누군가 하나의 이야기를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들의 합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딱 이게 딱 민주주의 과정하고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 이렇게 봤더니 좀 다른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반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과학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정의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는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관측되거나 발견되면 그 개념 정립되건 모든 시스템이 다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지식 기반 체제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에 기반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고 조금 더 다른 행성에서 뭔가를 발견을 하고 또 다른 이론 물리학자들이 또 다른 개념을 뭔가 풀어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사실을 발견해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어쩌면 개념부터 다 다시 재정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의 태도는 항상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기 표준연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 시간을 정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시간을 정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그 말이 되겠어요. 그 1초를 어떻게 정의하냐. 옛날에는 왜 세춤이 몇 번 진동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아주 상수화돼 버렸더라고요.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지 1초 동안, 아니, 분지 1m를 갈 시간이 1초래요. 그걸 어떻게 들었어? 간단한데, 빛의 속도가 2억 9,979만 2,458m/s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299, 79, 24, 58이잖아요. 애구구 다 때려치고 이사가요 오빠. 299, 79, 24, 58이 애구구 다 때려치고 이사가요 오빠. 평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온 거예요. 그 암기는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안 됐잖아요. 여기 지드락 한 분씩 계시는데 왜 고생 때부터 신생 때까지 순서를 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게 캄브리아기, 올도기스기, 실루리아기, 대원기, 석탄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지 포 100마리 드릴게요 했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도기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패는 게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주라기거든요. 튀긴 쥐포 백악 쥐포 100마리. 아니 그 순서를 알면 인생이 편해. 왜냐면 자연사 책을 보면 자연사회가 시간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뭐 이거 나왔고 이거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헷갈려. 트라이아스기가 뭐 실루리아기가 내 입에 안 읽어도 돼요. 책에 나오니까. 하지만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만 알면 자연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순서를 알게 될 때 처음부터 과학자들이 고생계 1기, 고생계 2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낼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암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로 찾아해보면 이게 우리 주기율표 외에도 똑같았잖아요. 주기율표 같은 거 지금 해 나가야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시간은 자연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 순서를 아는 게. 그것도 왜 성격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8학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 있을 때 저는 아이들 데리고 자연사박물관 많이 가세요. 아이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커. 38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자연사박물관 너무 자주 가지 말자고 주장하거든요. 공룡 밑에서 사진을 한 번 찍으면 됐지. 그걸 초등학교 1, 3, 4학년,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드디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겼겠죠. 5학년, 6학년, 중고생쯤 될 때, 야, 자연사박물관 가자. 그러면, 아빠 나 그 10분도 더 가봤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생명의 시간을 이해할 때쯤들 못 오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공룡만 보고 나오면 된다. 그걸 다 같이 보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자연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뭐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인문학 쪽에서 시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신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있으면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하고 엘레드의 성가속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거룩한 것의 현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드러나면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고 드러난 순간이 시간이 이제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빅뱅과 똑같아요. 터지니까 시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자꾸 서양 쪽에 대해서 거룩한 걸 야외로 생각하는데 모든 민족이나 문화마다 거룩한 건 다르니까 거룩한 것이 드러났을 때 시공이 탄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우리 사회 현대인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 삶에 산다는 것은 거룩한 시공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갖는 원래적 의미는 또 신화의 원래적 의미는 이 시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과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근데 이제 뭐 종교 있으신 분들 또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종교는 이 우리 현실과 똑같아서 이 거룩한 시공이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가 우리에게 삶의 위안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모임 자체가 저는 그런 거룩함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주제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공간에 와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이 순간은 우리가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현실과 단절하고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뭔가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삶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는 시공의 의미가 인문적 차원에서 수용이 돼서 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초의 시간과 공간을 재현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 종교로 나왔지만 그걸 일상의 문화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되게 행복한데 근데 이제 오늘 되게 감사하게 보면 남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저는 감사하냐면 이게 연구 논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학 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런 문화 공간에 남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조기 축구에 이렇게 많이 가요. 조기 이렇게 스포츠에 많이 가는데 왜 그러냐? 예, 이런 문화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에 와서 우두머리가 안 되는데 조기 그런 스포츠 모임을 가면 우두머리를 할 수가 있대요. 물론 처음에는 주전자에다 물을 뜨고 다녀야 되지만 목적이 있어. 내가 이러다가 우두머리 하는 거야. 이거는 원초적인 시공간의 회복이 아니거든요. 현실의 반응이잖아요. 내가 현실에서 수직적 구조를 내가서 수직적 구조의 하위에 있지만 이 공간에 와서 내가 상위에 있겠다는 권력 구조의 재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영역에 우리 남성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종교 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아드를. 종교 현상학적인 시공의 가장 무차별적인, 최초에는 무차별적인 거잖아요. 무차별적 시공을 경험하시는 거. 이게 사실 우리 삶의 경계와 위안이 되고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힘을 얻어서 마치 우리가 교회나 뭐 절에 가서 힘을 얻어 나온다는 것처럼 얼마든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공의 의미도 인문학적으로 좀 새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던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 진화를 사랑하는 안수 집사예요. 근데 옛날에 물어봤어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근데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거룩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했더라고요. 영어로 distinguish 된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성과 속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공간을 세상을 넓혀야 된다. 세상이 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좀 저도 이제는 기독교 생활을 한 60년 하고 났더니 이 거룩한 공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거룩한 공간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초등학교 때와 지금의 교회를 따져보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릴 때는 장로 선거를, 옛날 장로 선거했잖아. 장로할 때는 딱 이름만 보였어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야. 아우, 그랬더니 저분이네. 근데 요즘은 교회도 커지다 보니까 얼굴만 보고 알 수 없고, 그분의 자세한 이력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려면 사장님이든지 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박사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됐고,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독일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독일에도 장로들이 있는데 보통 교회에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한 분 정도 계세요. 대부분은 30대, 40대가 장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장로야?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가장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가 되면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벼슬이어서 올라가는 어떤 내가 인생의 축적돼서 모든 곳에서 잘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막 묶여 있으니 이게 우리가 거룩한 공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렸던 뜻이거든요. 적어도 교회
일주일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를 그 씻어내고 그다음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것과 똑같은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다시 이제 물리하게 좀 착착을 하셔서 시간이라는 부분에 공간의 부분에 따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 다시 시간 얘기로 돌아와서 그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 그 공간은 그냥 우리가 늘 맛을 보고 이렇게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이제 흘러간다 그러고 항상 미래로만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체감하신 순간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실제로 시간이 흐른다든가 이런 것이 시간의 흐름이구나, 아니면 시간이네,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경우가 있다. 2024년 2월 1일에 딱 느꼈죠. 한 달이 지났네. 그렇죠. 그걸 이제 추억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런 식으로 그 약간 오해긴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희 물상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셨는데 중학교 때 물상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 게 테크닉이 없어서 못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범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선생님은 조금 다 빨아들였었는데 되게 오호 개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는 그 중력에 따른 시간의 변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층에 살고 있을 때 5층 친구 집에 막 놀러 갔어. 놀러 갔다가 그걸 뭘 본 거지. 텔레비전 모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딱 하고 엄마 이렇게 놀러 갔는데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뒤에 텔레비전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쭉 나왔죠. 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장면이 우리 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5층과 1층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거 한 번 나왔는데, 이제 또 해석을 한 거야. 거기서 한 번 더 나왔는데, 이제 그걸 장면을 보고서 정말로 확신을 하고,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믿으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잠실에, 서울 가보셨죠? 서울에 잠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잠실 이간기가 이제 완전히 5층짜리 아파트는 나중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15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1층하고 5층하고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 1층하고 15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것도 미스터리였어요.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중력이 강하거나 막 속도가 강한 곳에 있는 사람은 막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느끼고, 다른 곳에서 막 시간이 빨리 간다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있는 건데, 그런 조건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가 만났을 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쌍둥이 형제, 그런 쌍둥이 역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 막 이러기 위해서 역설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걸 제시했던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해를 했지만 일반상대성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이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만 적용이 되려 그러면 그 분석으로 가는 게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멈추거나 이러면 가속 감속이 되니까 일반상대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거로 가면 쌍둥이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20살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한 명은 로켓을 타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곳으로 어디를 멀리 여행을 가요. 근데 어쨌든 출발하고 그럴 때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 때 등속으로 가더라도 돌아오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속을 하고 턴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의 중력과 특상대성 이론의 속도가 다, 이제 속도가 도미넌트 하겠죠. 우주 공간이니까. 그렇게 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녀봤자 비행기나 타고 이랬을 테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여행을 계속 갔다 온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한 5년을 갔다 오고, 한데 여기 왔더니 자기는 25살인데 여기는 70살 노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로켓을 타고 간 사람은 그냥 5년을 원래 자기가 지구에 있을 때 느낀 5년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 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들이 천천히 흐를 뿐인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공위성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항에서 특상계성 이런 그 차이가 나는데 아까 실험물리 하셨지만 이론물리학의 소론과 그 공식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한 줄 집어넣어서 고정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너무나 명확. 그리고 요즘에는 시계가 작년인가요? 노벨 물리학상 단계 그 아토초까지 잴 수 있는. 근데 여기 바닥에다가 놓고 한 10cm, 20cm 띄워놓고 그 바닥과 요거 시간 차이를 재는 시계도 있어요. 시간이 엄청 미미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중력에.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비행기에다가 시계를 얹어놓고 원자 시계를 싣고 지상에 하고 비행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바퀴.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있더라 해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로 70년 된 거예요. 했는데 요즘에는 시간 너무 줄어서 요만한 갖다 놓으면 위와 밑에 시간 차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는데 그냥 막 다 재고 있고 인공위성 이런 데는 만드시는 분이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그 방정식만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 딱딱 돼서 고정해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할 때 그 고정 걱정 안 해도 다 고정해갖고. 아니 시간의 보존을 알겠는데 사람이 나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그 타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원년이면 지구에서의 원년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가 경험해 본 분이 없잖아. 경험해보면 아까 그 5분의 1 미래로 가는 우주인들 시계가 대신되는 거예요. 시계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내가 막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막 빨리빨리 들고 가고 이런 걸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느끼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물리적으로 분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 우주정거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과 지구에 있는 사람, 쌍둥이였어요. 미리 건강 체크를 해놨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텔로미어의 길이냐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구에서보다 그 생화학적인 작용이 덜 일어나 있었던 그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샘플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입니다. 예. 이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더 해봐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 물리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생화학적으로도 그걸 반영하는 게 그걸 낫네. 정반대가 나왔다든지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부합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기에는 이제 우주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차이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돌았던 사람이 시간을 따지면 우리보다 5분의 1 초 정도 미래로 가 있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도 힘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가 우연히 또 둘 다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험이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샘플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는 회상을 통해서 또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네를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저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간격을 발명하고 주기를 발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일상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시간을 느끼기가 되게 힘든데 혹시 또 시간이 흐른다든가 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으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까 우리 이정호 관장이 화장실 자주 가자. 내 손 꼭 잡고 갔었어요. 이제는 어디 갈 때 꼭 화장실을 생각해요. 옛날에 어디 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그냥 쭉 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 휴게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느끼는 시간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나이가 들수록 오줌보에 문제가 생기지 화장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밤중에도 잠을 2번 자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몸에서 막 고나는 게. 잠깐 일어나서 다시 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시간이 막 변한다. 왜 부모님들 있잖아. 20대 때는 뭐 시속 20km면 50대 50km 간다는데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실히 달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뭐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20대 때 받아들이는 정보량과 50대 때 받아들이는 정보량들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 때는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죽어라 안다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되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정보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좀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 퇴직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됐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알았냐면 월급 받았어요. 고개 돌고 오면 또 월급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오니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하늘에 그냥 딱 이렇게 우주가 평평하고 저 위에 무슨 발광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 하나 갖고 모든 빛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없는 세계. 아예 어둠 속이든지 아예 빛에만 노출되어 있다. 그런 세계에서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과연 생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도 쓰셨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결국 그 순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 뭐, 그다음에 1년이라든지 한 달에 이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28일 주기로 이렇게 도니까, 그거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주기가 되니까 그런 걸 쪼개가지고 시간 간격이라는 걸 만들었을 테고, 1년이 지나니까 해가 똑같은 데 뜨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1년이라는 주기가 생겼을 테고, 그게 잘 안 맞으니까 그걸 막 땜빵 하느라고 윤초, 윤년, 윤달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뭐 달력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세련된 말을 해요. 네. 땜빵이란 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시간 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한 달, 한두 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개념인데 수성 같은 애들 생각해 보시면요. 얘네가 이게 있는데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전이 공전보다 길걸요. 예, 1년이 하루보다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라면 거기에 물론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주기 개념이 달라지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도 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달에 산다.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한 달 자기네가 도는 거는 뭐 이렇게 지구를 도니까 그거랑 똑같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얘기하는 시간 간격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구 적합화되고 여기에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우주 시대로 가잖아요. 그럼 국제 우주정거장에 이게 17바퀴 돌잖아요. 도는데 시간은 지구 시간을 쓰죠, 기준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밤과 낮이 17번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느끼고 보는 것의 시간 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분표를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에 맞춰 짜니까 이게 막 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구의 거버넌스가 강하니까 그런 건데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 30분 정도가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탐사선을 좀 보내고 그럴 때 뭐 할 때는 지구 시간으로 교대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JPL이라고 제트 추진 연구소 갔더니 거기 있는 연구원들 얘기하는데 그 화성에 있는 거 탐사선 가 있는 걸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신입을 다 시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무를 낮에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30분씩 늘어나서 어느 날 한밤중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화성에 이주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처음에는 지구 시간을 쓰겠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모든 것들이 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왜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맞추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동을 하고 그런 것의 표준화의 시작이 사실은 유럽에서 기차 시간표.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일을 했어요. 시간표 맞추는 일을 하다가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때는 각자 자기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고 저기서 하는 것이 각자 다르니까 이걸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시간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다 이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그렇게 넓혀 보시면 그 아까 개별적으로 이거 좀 과장돼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머리와 다리도 다르게 흐르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자체로도 좀 재밌을 것이고 약간 지금 우리 그 일상과 체계 속에서도 어떻게 변할지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네. 그러면 우주정거장에서는 거버넌트가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 사람들 일하는 시간에 맞추는 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시계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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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래봤자 0.000001초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우주정거장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느끼는 어쨌거나 저 시계는 약간씩 느리게 틀리지만 내가 그냥 느끼는 감각의 시간은 우리가 똑같은 지구에서 느끼던 것처럼 똑딱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 차이가 누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을 거기서 살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5분의 1초도 안 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문제는 그런 그 체감하는 것보다는 근무를 하는 시간들, 그런 거기서 실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구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가장 골치 아픈 게 난 화성일 것 같아요. 아예 다르든지 네. 속았는데 화성 친구가 30분 차이 나버리면 이거 참 조정하기도 네, 힘들고. 그래서 인턴 뽑으면 이렇게 인턴 시켜서 그거 극복하면 받아주고 그런다는 뜻은 같습니다. 근데 주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인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시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은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다. 이런 것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진다고 믿는 믿음 체계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순환 체계예요. 지금 진보 시간 개념은 흐를수록 더 나아진다는 낙관성인데 그 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순환 체계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맹자에 나오는 일치일반이라고 해서 시간 주기가 이렇게 이제 한 번은 평화의 시기가 있고 한 번은 혼란의 시기가 있다는 거고요. 도덕경을 봐도 시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득 찼다가 이울고 이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도덕경의 중요한 그 철학의 근거이기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 우리는 이제 근대성이 아주 난숙이죠. 아주 충분하게 성장한 시대에 태어나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시간관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래서 늘 낙관과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사고를 했는데 그래서 살아보니까 근대 체제가 되게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기후 위기 자체도 근대 체계 우리가 다 이게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후 위기인데 이게 다 근대 사회 체계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시간관, 과학적 시간관뿐만이 아니라 원래 고대인들의 시간관이 상대적이었다. 순환적으로 봤다. 그래서 한때가 평화했다면 한때는 혼란의 시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시간의 새로운 주기는 혼란의 시기가 와 있다. 지금의 물질적, 문화적 풍요와 번역 때문에 낙관과 희망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가오는 시대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이 이거는 극복하지 못하고 인류 공동체가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또 실천적 행위를 해야만이 이 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면서 또 떠올랐는데요. 지금 아까 처음에 올 때 시간 간격 그거 세슘 그 주기로 하다가 지금은 아주 펀더멘털한 그런 상수들 조합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간격이 되게 정밀하게 다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측정이라면 지금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예전에 그 시조 같은 데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삼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삼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가 지면 일경이 시작되어서 해가 뜨면 오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밤에 시간을 카운트하는 거랑 시간 간격을 나누는 거랑 낮에 나누는 게 달라요. 그런데 기준이 해가 지면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밤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는 밤이 길잖아요. 그런데 일경부터 오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삼경이 12시 근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삼경의 시간 간격과 여름철에 삼경의 시간 간격은 다르겠죠. 지금 생각하면 저 따위야. 다 똑같이 해야 시간을 제대로 재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전기가 없고 해가 지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하고 시간 간격이 되게 유동적인 거니까 하루도 시간 간격이 똑같은 날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간 체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또 미완성이 되고 부실한 시간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시간 간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합리적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자기 몸에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옛날에 공정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교육감 이제 하시다가 자식은 재선을 하시려고 출마하시면서 그분이 내놓은 그 공약 1번이 뭐였냐면 서울 영교시 부활이었어요. 서울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수업 다른 학생보다 1시간 더 해야지 영교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8시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율학습을 1시간에 7시에 자율학습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사는 6시 반에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교사들이 6시 반에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한 말씀 하셨죠. 아니 게으른 선 나는 새벽까지 하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그때 못해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반성하더라. 나도 부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시간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됩니다.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은 그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점호하고 구보하고 그러잖아요. 3년 동안 하고 나면 뭐 생활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좀 다른 생활 사례가 된 것 같아. 근데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늦잠 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구석기에서 쌓아왔던 시간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호르몬상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근면성실해서가 아니라 늙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 구석기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들바에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잠들고 다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마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노인들은 해지면 먼저 자고 젊은 사람들은 희덕대고 있다가 아니 새벽 1~2시쯤 이제 노인들이 일어날 때쯤 될 때 이런 잠이 들어서 드는 거죠. 그래야 사자가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제일 깨어 있으니까 딴 거 찾으러 가자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나이에 따라 다른 시간을 달리 해놨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뭐 근대화되면 다 똑같은 시간 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애는 맨날 이렇게 방학 때 게임만 하고 이렇게 늦잠 자 그러는데 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게임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늦잠 자는 겁니다. 저기 보면 그게 뭐예요? 약수터에 할아버지들이 약수 들어오잖아요. 왜 할아버지 다 와요? 새벽쯤 없어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애들이 쫓아오는 집이 있어요. 손자가 계속 쫓아와요. 그 병원에 가봐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30만 년 동안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 최근에 한 1~200년 산업혁명 이전까지 가졌던 그 자기 시간의 흐름이 계절에 따라 하루에 따라 다 다른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피곤한 거예요. 사실 뭐 이제 미셸 푸코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의 얘기가 통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건데 공간이 이제 학교, 교도소, 군대가 우리를 훈육하는 체제라면 시간 자체도 우리를 훈육하는 체계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되게 버거운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생체적 리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육하고 통제하고 처벌을 통해서 내재화시킨 시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버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 시간과 함께 인문적, 사회학적 시간 개념도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더 우리의 삶을, 또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러면 다시 좀 그 자연에서의 그 시간을 좀 끌어와서 한 가지를 또 얘기를 자연이나 우주도 막 네, 우주로 끌어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뭐 그냥 제가 뭐 그 과장해서 머리와 다리 이렇다 했는데 그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좀 질문드린 게 시간이 흐르거나 이런 거를 체감하거나 느끼는 것이 어느 포인트인가
그 얘기 제가 먼저 하고 조금 하면서 일단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천문학을 공부를 했지만 어릴 때 천문학자 이전에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누워서 밤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소도 다 알았겠죠. 그리고 별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되게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냥 우주 공간의 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거리가 곧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과거라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시면 빛의 속도가 이게 무한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유한해요. 아무리 빨라도 1초에 30만 킬로 아까 숫자 외우셨지만 뭐 그 정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는 1.3초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달은 1.3초 전에 출발한 달을 보니까 바로 이 순간에 달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우주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8분 20초 전에 태양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8분 20초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동안은 느낄 방법이 없어요. 중력이 전파되는 속도도 빛의 속도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가 튕겨져 나가는 막 이상하게 될 건데 어쨌든 8분 20초 동안은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있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어떤 그 별이 100광년 떨어져 있다. 그럼 빛의 속도로 100년을 날아가야 도달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와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빛은 100년 동안 날아와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곧 거리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제 눈이라고 하는 이 평면에 도달한 거잖아요. 근데 각기 다른 시간대에 출발한 빛들이 나에게 도달하는 거죠. 어떤 거는 100년 전에, 어떤 거는 5년 전에, 어떤 거는 20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에.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 아시죠? 이렇게. 그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이게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는 거죠. 그 250만 년 흘러서 얘네들도 지금 시점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250만 년이 흘러야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현재라는 개념이 그곳에서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는데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봐요. 250만 광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까지 250만 광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서 이 바깥쪽까지가 뭐 한 20만 광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지 않고 기울어 있거든요. 그럼 이 기울어 있는 이게 만약에 5만 광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보는 건 250만 광년이지만 저기는 255만 광년, 245.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각 점 하나를 쪼개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는 동시에 오는 것으로 빛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각기 다른 과거에서 출발한 빛을 우리가 평면에 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 있는 분 보고 저 뒤에 있는 분 보는데 짧지만 이분의 미래는 가까운 미래를 보고 저분의 미래는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시간이 다 다르게 해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동시에 인식한다고 그러고 내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거죠.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빛이 온 사이 이 사람은 또 별에 갔잖아요. 내가 보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거죠. 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밤하늘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커가면서 자각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막 시간여행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느끼고 싶으시면 밤에 누워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느끼고 있으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고 와서 얘기하면서 뭐 여러 얘기인지 우리가 서로 궁금해가지고 아까도 궁금했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빛의 속도랑 중력 전파 속도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또 딴 데서 비슷하다고 얘기할까봐. 근데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인공위성을 만들 때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얘기가 아주 너를 띄고 있어요. 네, 전혀 이렇게 이제 미리 합을 맞춰보지 않은 그런 정말 날것의 상태의 대화가 막 오가고 있는데 오늘 그 거의 시간의 할당량을 이명환 박사님이 거의 다 채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이제 물리과학을 전문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 되고요. 뭐 진화학 얘기하거나 지능 얘기할 때는 이제 두 분이 주인공이 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나누신 저희가 건가요? 약간 그 걸그룹처럼 파트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시간 너무 파트를 많으시겠다. 20년 동안에 처음. 네, 제가 시간 파트를 이거 당황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어제 좋은 술 마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오늘 있었어? 아무래도 컨디션 좋으시구나. 뭐 어려워? 야, 원래 제가 투머치 토크에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 다음부터 시간으로 맞추는 다음부터는 뭐 시간을 좀 나눠서 해. 이게 뭐 이렇게 모래시계 있더만 그거 하든지 해야 야. 시간 할당되면 지금 거의 네. 대부분 다 감당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다른 두 분이 오늘 대전에서 착하게 몰고 왔는데, 야,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전반부는 지금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듣는 시간이었고 후반부는 플로어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이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